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보통 건강한 신생아들이 출생할 때 출생 당시의 표준 체중이 평균 잡아서 약 3.5kg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출생 당시의 체중이 이보다 적거나 아니면은 아예 출생 시기가 당겨져서 나오는 미숙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작은 아기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심정은 더욱 안타까울 텐데요. 오늘은 미숙아 출생과 관련한 두 가지 개정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입니다.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이름만으로는 미숙아 출생과 무슨 관련이 있나 싶은데요. 네. 이 각각의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예, 우리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네. 정치의 가장 근본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네. 제 지역구가 대구 중남구인데요. 네. 우리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식들의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소득이 부족하거나 또 노후가 불안한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체중이 적게 태어나거나 네네. 또 정상적인 임신 기간보다 일찍 태어나서 아이도 안타깝고 특히 그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어머니나 가족들의 고통은 너무나 큰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네. 이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또 절실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과 현장에 기초해서 이 두 가지 법을 고치고자 추진을 하였습니다. 네. 근데 해당되는 법안의 이름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인 것으로 미루어서 출산 전후의 근무 여건과 관련된 내용이다는 짐작이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네.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이 개정안 중심 내용이 되고 있는 미숙아, 네. 이것을 우리 표현으로 이른둥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숙아의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먼저 태어난 혹은 뭐 몇 킬로그램 이하인지 이걸 먼저 궁금하고요. 이른둥이 가정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셨을 텐데요. 네. 네, 어떤 것이죠? 지금 현재 모자보건법 2조 5항에 보면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해당되면은 이른둥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아이들은 임신 기간이 40주 정도 되는데 네네. 37주 전에 태어난, 즉 3주 빨리 태어난 아이이거나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정상 체중이 3.5kg인데 그보다도 1kg나 적은 2.5kg 이하인 경우에는 미숙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7주 이하이거나 네. 2.5kg 미만이거나 네, 이하이거나. 예, 예. 근데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면 정상적인 아이도 네. 부모들이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이 아이들은 정상아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미숙아를 출산했을 경우에 네. 현행 규정으로 가지고는 첫째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총 비용이 2억 5천만 원 정도 들었고 건강보험료를 다 보완하더라도 자기 개인 비용이 수천만 원 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네. 이렇게 해서 정상으로 완전히 돌아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고 나서도 또 시간과 돈이 들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시간이나 비용이 너무 부담이 커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는 봤습니다만 비용이 많이 드는 정도 이만큼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죠. 예, 상상도 못했는데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에서는 정말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직장 다니는 여성이 이런 아기를 출산하면 사실상 직장 생활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정 생활 자체가 어려우죠. 심각한 위기에.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하게 그렇군요. 됩니다. 네네.
근데 현재 그 우리나라 이른둥이 출산율이 이제 늘어나는 추세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예, 네. 2009년도에 15,000명 정도 됐던 이 미숙아들이 네. 5년이 지나고 나서 10,000명이나 증가한 2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많이 엄청나게 늘어납니까? 늘어난 수치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도 있고 조사도 있습니다만은 네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엄마들의 나이가 높아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 결혼도 20대 하고 출산도 한 20, 30년 전에는 30세 전에 그렇죠. 마감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고령 결혼, 즉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는 비중이 35세 이상인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출산 연령도 초산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 의학자들은 노후령 출산에 따른 후유증으로 보는 이도 있고 또 환경적인 요인도 될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릴 소득 문제와 연계돼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네. 따라서 초산 연령이 늘어나는 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직접적인 영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 될 텐데 네. 기존의 법안이 부족되거나 모자란 게 있기 때문에 손을 네. 보셨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고치고자 지금 하시는지. 현재 두 개 법안 공이 네. 출산 휴가를 90일 주고 있습니다. 네. 3개월 주고 있죠. 3개월. 예. 예. 그러나 이 3개월만 가지고는 사실 정상화가 아닌 체중이 모자라거나 또 일찍 태어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발의한 내용은 현실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네. 한 달 정도 더. 유급 휴가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일 정도가 예, 되나요? 그렇습니다. 총 기간이. 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부부 공무원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예. 아내가 출산했을 경우에는 남자 공무원한테도 네.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예, 예. 또 반대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해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둥이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이른둥이를 출산한 그야말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엄마들을 위한 그런 법안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처리되기까지 혹시 좀 더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런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제도를 고칠 때는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영유아 보육법을 할 때 네. 직장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유아 복지를 했지만은 또 가정에서 키우는 부모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나중에 판명이 되었고 네네. 이 문제도 꼭 직장에 안 다니더라도 네. 집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분들한테도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을지도 검토가 돼야 되고 네. 또 과연 이 한 달 정도로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또 식견을 가지신 분들하고 공청회나 의견 교환, 특히 또 여야 간에 이 문제를 또 다른 의원들도 계실 테니까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네네. 실효성이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실제로 미수가 이른둥이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마음으로는 더 긴 기간을 원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가정에서의 이야기도 좀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제 지역구에 있는 네. 이런 몇 가지 케이스와 또 대표적인 수치만 보고 했고 네네. 그분들의 이야기는 더 듣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렇지만 또 이러한 엄마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측에서는 네. 난색을 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을 터인데 이 유급휴가가 아니라 뭐 유급휴가는 어느 정도 늘려주고 그다음에 무급으로 일정 기간 해고하지 않은 상태로 네.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서 이 유급 휴가를 90일 지나서 한 달을 더 줬을 때 네.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또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또 무급으로 더 줄 수 있을지 이런 문제들은 양 당사자 즉 네. 고용주하고 피고용주 간의 관계 또 제3자인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도 듣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네. 이제 그다음에 기대되는 효과들 네. 적어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치를 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예,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효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석 달 동안의 유급 휴가를 가졌을 때 하고 네. 한 달 더 늘어났을 때의 유급 휴가는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네. 약 7,5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아하. 한 달에 한 135만 원 정도의 유급을 하도록 그렇게 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당사자로서는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겠습니까? 네네. 한 달을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아이를 치료를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네네.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이 네. 어려운 상황을 우리 국가가 나서서 네.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용은 이제 휴가 기간에 관한 문제지만 혹시 비용에 관한 지원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비용 문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가가 부담할지 고용주가 부담할지 네네. 다른 또 방법이 있을지 예,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네. 한 달 휴가를 더 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최우선 내용입니다. 목표니까요. 예, 아까 너무 천문학적인 비용을 말씀해 주셔서 네. 적잖이 놀랐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은 네. 최근에 의원님께서는 새누리당 민생정책혁신 부위원장이라는 네. 중책을 맡으셨고 활동 중이십니다. 민생을 위한 활동 방향, 크게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러 여론조사나 또 언론기관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여기에 대한 조사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첫째로 교육 불평등,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 교육비. 예. 두 번째로 이제 주거비, 집값이 전체 수익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맞습니다. 월급은 안 오르는데 네네.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물론이고 집값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거비 때문에 못 살겠다. 네.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대학에 43%가 취직을 못 하고 인구론이라고 인문계 구할이 논다는 그런 슬픈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 외에도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천착하는 분야는 소득 격차입니다. 소득 격차. 네. 네.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아픔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가난이고 가난의 고통은 소득 격차 때문에 더 심해진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소득 격차, 빈부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가 미국이고 네. 두 번째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네. 프랑스 경제학자가 이 빈부 격차에 대한 책을 써서 낙양의 지가를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우리도 고도 성장기를 지나고 경제 성장이 3% 미만이 돼버린 이 상태에서 소득 격차는 꼭 계급 격차를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네. 야당의 김한길 전 대표도 희망의 사다리가 무너져 버렸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그 속담은 이미 고어가 됐고 지금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주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격차, 자산 격차를 줄이는 것이 민생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고 그로 인해 불행감을 느끼는 이는 훨씬 크게 느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희망과 꿈이 자꾸 작아지는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네. 많은 어른들이 좀 걱정들 하고 계십니다. 네, 그 말씀을 그렇습니다. 주신 거라고 보는데요. 네. 또 의원님께서는 이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이시고 주택 네. 전문가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이 최근 서민주거대책으로 다양한 그 임대주택 정책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서민들의 이 주거와 관련된 삶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임대주택 정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네. 어디서 무엇을 중점으로 풀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세계적으로 임대주택의 사례를 먼저 설명드리면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담고 싶은 임대주택 정책을 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네. 독일은 1945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네. 독일 전체 주택의 70%가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간에 독일 국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엄청난 수의 임대주택을 동시에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 수의 8에서 한 12%가 임대주택입니다. 아하, 그리고 예. 그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권리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네. 집주인이 함부로 월세를 올리거나 예. 계약 기간을 마음대로 취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모범적인 국가가 독일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싱가포르의 경우입니다. 얼마 전 타계한 이광료 수상도 네. 1960년대 초에 독립과 동시에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HOB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국가가 임대주택을 많이 지었습니다. 네. 그 나라의 특징은 임대 기간이 5년으로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누구든지 가난하고 또 힘든 사람들이 저렴한 임대주택에 5년 동안 들어가서 살 권리를 보장하고 5년 동안 저축을 해서 5년이 재기할 수 지나면 있게. 딴 데로 아. 떠나도록 하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 방식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LH 주택공사나 또 SH 서울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전세 월세라고 통칭되는 민간 분야에서 사실상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두 번째의 경우에는 모자리지가 않습니다. 네. 첫 번째 저렴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네. 이 문제의 이면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채가 증가한다는 거죠. 아하, 임대주택 네. 한 채를 공급할 때마다 1억 정도의 부채가 발생됩니다. LH의 부채가 120조가 된 가장 큰 이유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이면에는 부채가 늘어나는 이 문제가 있어서 네. 이번에 민간 대기업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이 나왔습니다만은 대량으로 싼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특혜를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린벨트를 풀든지 네. 아니면 임대료에 대한 적자 부분을 정부가 메꾸어 주든지 네. 아니면 임대 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팔아서 지금까지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하. 그러나 그 문제는 또 기업에 대한 특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아, 참 어렵네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복잡하고 또 어려운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각자 다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명박 또 지금 정부에까지 영구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 또 보금자리 주택, 지금 행복주택이라고 네.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싼 그러나 괜찮은 주택을 정부가 빚을 지고 공급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이제 핵심의 문제인데 저는 일률적으로 특정 지역의 임대 단지를 만드는 것은 반대합니다. 네. 게토라고 아시죠? 유대인 고립 지역.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나 미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대단지에 임대주택을 안 짓습니다. 건물과 건물, 주거와 주거 사이에 임대인지 아닌지 모르게 사는 거죠. 각자의 능력에 아하, 맞게. 네. 그 대신에 소득 정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복지 정책이 단일 정책이 아닙니다. 교통복지, 주거복지, 그렇죠. 건강복지, 급식복지 네. 온갖 기관마다 개별 복지를 하기 때문에 도대체 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복지가 들어간지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네. 국민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월 300만 원이 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질 소득이 180만 원이다. 네. 이렇게 판정되면은 120만의 카드를 주죠. 네. 그 카드를 가지고 주거 문제도 해결하고 건강 문제도 해결하고 교통 문제도 해결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을 바뀐다면은 지금 지하철도가 65세 이상 다 무료입니다. 네. 리밋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요. 네. 그 문제도 훨씬 보완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거복지 문제도 집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소득을 늘려주는 네. 것이 고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낚시하는 기술을 가리키는 제도다. 결국은
이 주거 문제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집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네. 한 사람이 10채, 20채, 50채씩 갖고 있는 독과점이 이루어져 있고 세를 살아야 되는 사람은 시장에서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가격 결정을 주인이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인 마음대로 예. 나가라, 얼마 올려라. 저 후배들도 전세 가격이 폭등할 때는 2년제라서 7천만 원을 올려달라 하는데 그걸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처가에 가든지 맞습니다. 본가에 가든지 아니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시장 원리에 맡기자 이렇게 할 건지 안 된다. 네. 상한선을 두자. 그런 두 가지 주장이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의원님 따로 시간을 내서 이 주거 문제를 좀 다루 여쭤봐야 네, 되겠다 한번 생각이 하시죠. 듭니다. 네. 지역 현안 하나 네. 궁금합니다. 네. 해결해 하셔야 될. 네. 저희 지역이 대구 중남구인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원칙에 반하게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택이나 또 다른 시설을 물짓기 위해서 도시 중심은 개발 안 하고 전부 외곽에 개발해 버렸습니다. 네. 제 지역구 중남구의 경우에는 그래서 도나스 현상이라 해서 가장 중요한 교통시설이 다 다니고 또 지역의 토지 이용도가 가장 높아야 될 중구, 남구는 집이 빈집이 있고 폐가가 있고 개발이 안 되고 그렇습니까? 전부 아파트를 외곽에 지어가지고 심지어 박물관까지 외곽에 지어서 그렇고 나니까 학교도 글로 가고 경찰서도 가고 우체국도 가고 지하철 놔줘야 되고 바보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지역 현안은 대구시 도시계획을 바꾸어서 네. 교통이 가장 발달된 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네. 외곽에 임대주택을 짓습니까? 그런 도시계획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 생각입니다. 끝으로 짤막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새로운 입법 계획 준비하시는 거 있습니까? 예,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부각된 정치인과 돈 문제, 후원금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활발한 입법 활동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법 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